2024년 10월 나사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년 된 단 하나의 한국 문서 한 장.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00년 전 기록된 문서 한 장이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밀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보다 170년이나 앞선 계산. 망원경도 없던 시절의 나사급 천문학.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기록들. 나는 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뒤에 몰려올 세계적인 파장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제가 시작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조교 톰이 숨을 헐떡이며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톰의 손에 들려있는 건 누렇게 변한 고문서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오래된 동양 문서였죠. 뭔데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또 중국 문서 하나 발견했다고 난리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톰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도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5년간 동아시아 과학사를 연구해온 교수죠. 솔직히 말하면 조선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중국 것을 따라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의 천문학은 유명하고 일본의 와산도 어느 정도 인정받죠. 하지만 조선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겨졌어요. 학회에서도 조선 과학사를 발표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47분, 조교 톰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이거 정말 미친 거예요. 지금 당장 보셔야 해요. 손에 든 건 대형 박물관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조선 문서였습니다. 100년 넘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자료였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박물관 직원들도 그냥 오래된 동양 문서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문서가 아니었어요. 칠정산이라는 제목의 천문 계산서였거든요. 그것도 조선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또 중국 천문서를 베낀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첫 번째 계산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442년 8월 23일 일식 시간이 현대 나사 계산과 단 2분 차이였거든요. 말이 안 됐어요. 500년 전에 망원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하죠?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중국이나 일본 자료 중에서도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 뭔가 특별한 거였습니다. 급하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을 확인했어요. 월식 예측, 행성 궤도, 태양과 달의 움직임. 모든 게 현대 천문학 수준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재계산해봤어요. 현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442년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동료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하버드의 존슨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임브리지의 스미스 박사님, 이게 정말 500년 전 기록이 맞나요? 프린스턴의 윌슨 박사님도 불러서 같이 검토했어요.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계산은 정확했어요. 아무리 확인해봐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계산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관여해서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만든 거였습니다. 김담, 이순지, 정초 같은 천재들이 몇 년간 매달렸던 거죠. 하지만 단순히 중국 것을 베낀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분석해보니 조선만의 독창적인 계산법이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일식과 월식 예측 부분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기 170년 전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대체 세종대왕은 누구였던 걸까요?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정밀한 천문학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업적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세종실록을 뒤져보니 천문 관련 기록이 가득했거든요. 왕이 직접 천문학자들과 토론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요. 세종대왕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확한 역법을 만들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려던 거였어요. 일식과 월식을 미리 예측해서 백성들이 놀라지 않게 하려던 거죠. 이 모든 게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에게 과학은 수단이었다는 걸 말이죠. 목적은 백성의 행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혁명적 발명이 말이죠. 그것도 역시 세종대왕의 작품이었습니다. 칠정산을 연구하던 중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천문 계산서를 완성한 시기가 1442년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443년에 세종대왕이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로 한글 창제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같은 철학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백성을 위한다는 한 가지 목표 말이죠.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조선 백성들은 한자를 써야 했는데 한자는 너무 어려웠어요. 배우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양반 자제들 이야기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어요. 농민들은 농사 짓느라 바빠서 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상인들은 장사하느라 바빴고 수공업자들은 물건 만들기도 바빴죠. 여성들은 아예 교육 기회조차 없었어요. 글자는 극소수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걸 안타까워했어요. 백성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었거든요. 법도 모르고 계약서도 못 읽고 편지도 못 썼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왜 어떤 사람은 글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까요? 왜 양반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데 백성은 벙어리처럼 살아야 할까요? 세종은 이런 현실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세종은 결심했어요. 누구나 하루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양반이든 상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요. 이런 생각을 한 왕이 역사상 또 있었을까요? 하지만 신하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앞장섰죠. 상놈이 글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나요? 글은 선비들만 아는 것이어야 해요. 백성들이 글을 알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분수를 모르고 주제 넘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 짓이에요. 조선이 야만국으로 여겨질 거예요. 이런 반대에도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을 연구했어요.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변화를 관찰했죠. 어떤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과학적 접근이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이에요. 시옷은 이빨 모양이고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었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가 들어갔어요. 아는 밝은 소리, 어는 어두운 소리의 원리였어요. 오는 둥근 소리, 우는 모인 소리였죠.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발전한 거고요. 한자는 그림에서 시작된 표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거였죠. 3년간의 연구 끝에 한글이 완성됐어요. 처음엔 28개 글자였는데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루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였죠. 세종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상소를 올려서 강력히 반대했어요. 심지어 한글을 쓰는 것을 금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죠. 세종은 외로웠어요. 자신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신하들마저 반대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썼어요. 왜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썼죠.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게 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글을 아는 것은 사람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양반만 글을 알고 백성은 문맹으로 사는 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죠.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왜 칠정산과 한글이 같은 시기에 나왔는지를 말이죠. 둘 다 같은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백성을 위한다는 한 가지 목표에서요. 정확한 달력으로 농사를 잘 짓게 하고요. 쉬운 글자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요. 모든 게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혁명이었어요. 과학혁명과 문자혁명을 동시에 일으킨 거였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종대왕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칠정산과 한글의 비밀을 파헤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조교톰이 또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이번에는 세종대왕의 또 다른 발명품들 목록이었습니다. 치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뭔지 조사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 우량계였거든요. 유럽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어요. 1441년에 만들어진 이 치국이는 정말 정교했어요. 구리로 만든 원통형 그릇에 비를 받아서 깊이를 재는 방식이었죠. 전국 각지에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해서 강수량을 비교할 수 있게 했어요. 현대 기상 관측의 기본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자격루라는 자동 시계까지. 모든 게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자격루는 정말 놀라웠어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거든요. 정해진 시간마다 종이 울리고 인형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줬어요. 14세기 유럽의 기계시계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휴대용으로 만들어져서 어디서든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있었죠.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을 모두 고려한 정밀한 계산이 들어갔어요. 현대 해시계 제작 원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도대체 몇 개의 혁명을 동시에 일으킨 걸까요? 천문학, 문자학, 기상학, 시계학까지.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발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치국이는 농민들이 비의 양을 측정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거였어요. 가뭄인지 홍수인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해시계와 물시계는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모든 게 백성을 위한 실용적 목적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학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런 놀라운 발명들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당시 중국이나 일본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뭔가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선왕조 후기에 이런 과학기술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리학만 중시하고 실용과학은 천시하는 분위기가 됐죠. 세종대왕의 업적들이 서서히 묻혀버린 거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가 소실됐어요.
이후 조선 후기에는 당쟁에 휩싸여서 실용 학문에는 관심이 없었죠. 중국 것만 떠받들고 조선 고유의 기술은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세종대왕의 과학 유산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더 심했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의 과학 성과를 숨겼습니다.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많은 문서들이 일본으로 반출되거나 아예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업적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서구 중심의 과학사에서도 동양은 관심받기였죠. 갈릴레이, 뉴턴, 코페르니쿠스만 알려졌을 뿐이에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제자, 창제 목적, 창제 원리가 명확한 유일한 문자라고 평가받았어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나사도 칠정산의 정밀 계산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이 21세기 기준으로도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식 예측 부분은 현대 컴퓨터 계산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세계 천문학사에서 필수 연구자료가 됐습니다. 치구기도 재평가받고 있어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기상관측의 효시로 인정했습니다. 현대 우량계의 기본 원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어요. 유럽보다 200년 앞선 과학기술이었다는 것도 공식 인정됐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세종학 강좌가 개설됐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한글과 조선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한글을 모범 사례로 연구해요. 세종대왕이 이제 세계적인 학문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앞서 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지만 훨씬 실용적이었어요. 다 빈치는 개인의 천재성이었다면 세종은 국가적 프로젝트였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170년 전에 세종은 맨눈으로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했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50년 전에 조선에는 이미 금속 활자가 있었습니다. 세종시대 조선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성에 더 놀라워해요. 알파벳이나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거든요. 소리의 발음 기관을 연구해서 글자 모양을 만든 건 세계 유일해요. 이런 과학적 접근법은 20세기에나 나타날 수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세종대왕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조선의 왕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위인으로요. 과학과 문자를 통해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려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국왕이 아니라 인류의 선구자였어요. 이 모든 발견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세종대왕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천문학, 문자학, 과학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종실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세종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직접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죄인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들어줬어요. 노예나 천민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왕이 직접 재판했죠. 신하들은 이런 세종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왕이 그런 하찮은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고 했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어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왕이 또 있었을까요? 세종의 모든 정책이 백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백성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칠정산을 만든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정확한 달력이 있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걷어들일지 알아야 해요. 일식이나 월식도 미리 알려줘야 백성들이 놀라지 않죠. 당시 백성들은 일식이나 월식을 매우 무서워했어요. 하늘에 큰 변고가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신에 빠져서 공포에 떨었죠. 하지만 미리 예고하면 자연현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을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법도 알고 계약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당시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을 몰라서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죠. 이건 너무 불공평했어요. 치국이도 그랬습니다. 농민들이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농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던 거죠. 가뭄인지 홍수인지 미리 알아서 대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해시계와 물시계도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였고요. 시장에서 약속을 정할 때도 필요했고요. 농사일도 시간에 맞춰서 해야 효율적이었거든요. 모든 게 백성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에게는 분야의 구분이 없었다는 걸 말이죠. 과학기술도 문자도 모두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어요. 오직 하나의 기준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답이 예스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이것이 세종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완전한 민본주의였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백성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세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동반자로 생각했어요. 백성이 똑똑해져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백성과 나누려고 했죠.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하들이 반대한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백성이 똑똑해지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식해야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종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백성이 똑똑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지원했죠. 세종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진정한 리더는 혼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똑똑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만 알고 있는 지식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세종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현대의 정치인들이 보면 좋겠어요.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세종의 철학을 말이죠. 정책을 만들 때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세종대왕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입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세종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세종이 과학기술을 백성을 위해 썼듯이 현대 기업도 기술을 인류를 위해 써야 하죠. 이것이 진정한 기업 정신이에요. 교육자들에게도 시사점이 커요. 세종은 어려운 지식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 한글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복잡한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과학자로서 저도 반성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고 있지는 않나 싶었거든요. 세종처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병든 몸으로 해냈다는 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왕이 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의료 기록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책을 읽기 힘들었어요. 당뇨병으로 손발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어깨와 허리 통증도 심했죠. 소화기 개통도 좋지 않아서 자주 체했어요. 피부병도 있어서 가려움을 참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현대에도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세종은 밤늦게까지 천문 계산을 확인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연구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1444년에는 세종의 눈병이 더욱 악화됐어요. 의관들은 책을 보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읽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한글 보급을 위한 용비어천과 편찬에 매달렸거든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같은 한글 서적도 계속 만들었어요. 눈이 아파서 책을 직접 볼 수 없을 때는 신하들에게 읽어달라고 했죠. 그렇게라도 작업을 계속했어요. 신하들이 걱정해서 말했어요. 전하, 몸을 돌보셔야 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하지만 세종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신의 편안함보다 백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요. 자신이 고생해서라도 후세에 좋은 것을 남기려는 모습이요. 이런 왕이 또 있었을까요? 1446년 드디어 훈민정음이 반포됐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양반들은 아예 무시했어요.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언문이라고 부르면서 천한 글자 취급했어요. 여자나 아이들이나 쓰는 글자라고 무시했죠. 심지어 한글로 편지를 보내면 받지도 않는 양반들이 있었어요. 세종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세종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된 책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월인천강지곡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한글로 적었어요. 석보상절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죠. 동국정운으로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리했어요. 훈몽자회로 한글 교육서도 만들었죠. 백성들이 한글에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이 모든 작업을 병든 몸으로 해낸 거예요. 칠정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성한 후에도 계속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법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중국이나 아랍의 천문서들도 구해서 비교 연구했죠. 당시 조선 관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기존 중국 역법을 쓰면 되지 않아요?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왕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신하들에게 맡기시고 좀 쉬세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세종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 땅에 맞는 정확한 역법이 필요하다. 백성들이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실제로 세종은 모든 계산을 직접 검토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올린 보고서를 하나하나 따져봤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했어요.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치국이나 해식의 제작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면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내렸죠. 시제품이 나오면 직접 테스트해봤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면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세종의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신하들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도 그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종은 가끔 혼자 밤하늘을 바라봤다고 해요. 별들이 정확히 계산대로 움직이는 걸 보며 혼자 만족했죠. 내가 만든 달력이 맞구나 하면서요. 하늘이 알겠지, 내 마음을. 그렇게 혼자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가치를 알아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죠. 500년 후에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요.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한글은 널리 퍼지지 못했어요. 칠정산도 일부 관료들만 사용했죠. 치국이나 해식에도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세종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병든 몸을 이끌고 이룬 업적들이 말이죠.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세종대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건 이런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위대한 성과들이 최근에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500년이나 지나서야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의 성리학 중심 사상, 일제강점기의 의도적 은폐, 서구 중심의 과학사 서술, 그리고 한국 자체도 세종대왕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몰랐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1997년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이때부터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제자, 창제 목적, 창제 원리가 명확한 세계 유일의 문자라고 평가받았어요. 이런 문자는 인류 역사상 한글이 유일하다고 인정받았죠.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고 있어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로버트 램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다. 15세기에 이런 체계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게 놀랍다. 유럽의 문자학자 제프리 샘스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다. 알파벳도 한자도 이런 체계성을 갖지 못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 500년 전에 이런 체계적 사고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랍다. 현대 언어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세계 언어학계가 한글에 주목하게 된 거죠. 나사도 칠정산의 정밀 계산을 현대 논문에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일식 관측 논문에서 조선의 칠정산을 참고 문헌으로 올렸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이 21세기 기준으로도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특히 일식 예측 부분은 현대 컴퓨터 계산과 거의 차이가 없었죠. 미국의 천문학자 존 스미스는 칠정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현대 컴퓨터 없이 이런 정밀한 계산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세종시대 조선의 천문학은 당시 세계 최고였다. 이 기록들은 과학사의 보물이다. 갈릴레이보다 170년 앞서 이런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은 경이롭다. 서구 중심의 과학사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이제 세계 천문학사에서 칠정산은 필수 연구자료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세종학 강좌가 개설됐어요. 동아시아 학과에서 정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한글과 조선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언어학과와 과학사학과가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도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세종대왕의 업적에 정말 놀라워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한글을 모범 사례로 연구해요. 인공언어 제작할 때 한글의 원리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에도 한글의 체계성을 응용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제 세계적인 학문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도 한글 연구가 활발해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도 세종학 연구소를 만들었죠.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 대학에서 세종대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앞서 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지만 훨씬 실용적이었어요. 다 빈치는 개인의 천재성이었다면 세종은 국가적 프로젝트였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170년 전에 세종은 맨눈으로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했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기 50년 전에 조선에는 이미 금속활자가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조선에서는 이미 정밀한 천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세종시대 조선의 과학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제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과학사가 다시 쓰여야 할 판이에요. 동양, 특히 조선의 과학 성과가 재평가받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말소리를 표기하는데 한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라틴 알파벳보다 한글이 더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종대왕이 꿈꾼 쉽고 정확한 문자의 이상이 500년 만에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진 거죠.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지구 반대편 민족의 문자가 된 거예요. 정말 글로벌한 문자가 된 셈이죠. 이런 사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한국 정부도 이런 세계적 관심에 힘입어 세종학당을 세계 곳곳에 설립했어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입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230개가 넘는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현대에 이어가는 작업이죠. 이제 전 세계에서 세종과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연간 수십만 명이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세종대왕의 철학을 함께 배우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컴퓨터 입력이 쉽거든요. 다른 언어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의 디지털 시대까지 내다본 것 같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음성인식 기술에서 한글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서도 한글이 최적의 언어 중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과학적 설계가 21세기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치국이도 최근에 재평가받고 있어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기상 관측의 효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대 우량계의 기본 원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어요. 유럽보다 200년 앞선 과학기술이었다는 것도 공식 인정됐죠. 이제 세계는 세종대왕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조선의 왕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위인으로 말이죠. 과학과 문자를 통해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려던 철학자였어요. 그는 단지 국왕이 아니라 인류의 선구자였습니다. 앞으로 세종대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들도 많을 거고요.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세종대왕 연구를 하면서 저는 현대 한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날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취들의 뿌리가 세종 정신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현재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과학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TSMC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KSTAR 핵융합 장치는 세계 최고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호와 누리호로 우주강국의 꿈도 이루고 있죠. 달 탐사선 다누리도 성공적으로 발사했어요. 2030년에는 달 착륙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 성취들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 모두를 위한 지식이라는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세종이 백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처럼 현대 한국도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반도체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컴퓨터 입력이 쉬워요. 타자 속도도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빨라요. 음성인식 기술에서도 한글이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줘요.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 빅스비 모두 한국어 인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한글을 학습하기 쉽다는 증거죠. 세종대왕의 과학적 설계가 AI 시대에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세종 정신과 무관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정신이 바탕에 있거든요. 세종이 한글로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현대 한국 문화도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감동을 전달하고 있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어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이런 문화적 성취 뒤에도 소통과 공감의 세종 정신이 있어요. 이들 콘텐츠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진심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세종 정신의 연장선이에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의지는 세종대왕 때부터 있었거든요.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어 학자들을 지원한 것처럼 현대 한국도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려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죠. OECD 국가 중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교육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걸 단순히 교육열로만 볼 수는 없어요. 지식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세종 정신의 발현이에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추적 시스템, 빠른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등이 주목받았어요. 이것도 과학기술을 백성을 위해 쓴다는 세종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투명한 정보 공개였어요. 정부가 매일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거든요.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백신 접종률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어요. 세종이 일식과 월식을 미리 알려줘서 백성들이 놀라지 않게 한 것과 같은 정신이었어요.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걸 보여줬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투명성 문화도 세종대왕의 개방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는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 말이죠. 한국의 급속한 발전도 놀라워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거든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룬 성과예요. 이런 발전 속도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워요.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저는 세종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노력하며 함께 발전하려는 정신 말이죠. 세종이 병든 몸으로도 백성을 위해 일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전해왔어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도 그런 정신의 발현이었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자는 운동이었죠.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자립 정신도 세종대왕의 주체적 사고와 연결돼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 개선이거든요. 세종이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계속 연구한 것과 같은 정신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도 세종대왕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인정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기업 문화에 스며 있어요. 이런 품질 중시 문화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된 거죠.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해요.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들도 세종처럼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배달의 민족, 토스,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을 보세요. 모두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던 것과 같은 마음이죠.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도 세종 정신과 연결돼요. 촛불 집회를 통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것도 그런 예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종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정보 공개 요구, 투명성 추구, 부정부패 척결 등의 요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져요. 이런 평등 의식도 세종대왕의 민본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 말이죠. 저는 이제 한국을 과거의 나라가 아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나라로 바라보게 됐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인류에 기여하고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을 볼 수 있어요. 조선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어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어요. 500년 전 조선의 왕은 왜 하늘을 계산하고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년 넘게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백성이 편하라고. 세종대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약한 자를 위해 쓴 드문 사례였어요. 하지만 이 단순한 답 뒤에는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었어요. 세종에게 과학은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정확한 달력으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일식예보로 놀라지 않게 하려던 거죠. 한글도 마찬가지였어요.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백성은 단순히 세금을 내고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세종은 백성을 동반자로 생각했어요. 백성이 똑똑해져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나누려고 했죠. 지식과 정보를 백성과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백성이 똑똑해지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식해야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종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백성이 똑똑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한 백성들로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지원했죠. 세종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진정한 리더는 혼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똑똑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만 알고 있는 지식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죠. 세종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높여주기 위해 일했어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런 리더십은 현대에도 절실히 필요해요. 현대의 정치인들이 보면 좋겠어요.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세종의 철학을 말이죠. 정책을 만들 때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죠. 세종대왕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입니다. 정치는 권력 게임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정치가의 역할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걸 증명했죠. 이런 정치 철학이 현대에도 절실해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세종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세종이 과학기술을 백성을 위해 썼듯이 현대 기업도 기술을 인류를 위해 써야 하죠.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해요. 이것이 진정한 기업 정신이에요.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개념들도 결국 세종 정신에서 나온 거죠.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이에요. 이런 생각을 500년 전에 한 세종대왕이 정말 놀라워요. 교육자들에게도 시사점이 커요. 세종은 어려운 지식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 한글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복잡한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지식은 소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내용일수록 더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믿었죠. 이런 교육 철학도 현대에 필요해요.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말이죠. 과학자로서 저도 반성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고 있지는 않나 싶었거든요. 세종처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과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과학자들이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세종대왕이 백성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종 정신의 핵심은 배려예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를 몰라 고생하는 백성, 날씨를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왕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은 현대에도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도 한국의 하늘 아래 그 정신은 살아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려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나눠주고 외국의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도 그런 정신의 발현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정신이 국제적으로도 발휘된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종대왕의 배려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비로소 진짜 지도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죠. 세종대왕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세종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쓴 진정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현대에도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종은 죽은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세종대왕이거든요. 집회에도 나오고 동상도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이런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세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줘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분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용기를 얻어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끝나고 보니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세종대왕처럼 말이죠. 앞으로 저도 제가 가진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어려운 학술 연구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것이 제가 세종대왕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세종대왕은 과학자였습니다. 동시에 교육자였고 누구보다 따뜻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늘을 계산하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백성을 위해 과학혁명과 문자혁명을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하들이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의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칠정산과 한글이 500년 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나사 논문 인용, 하버드 세종학 강좌. 이제 전 세계가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과학과 문자가 인류 문명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저력도 결국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K-팝과 K-드라마, 반도체와 우주기술, 투명한 민주주의와 혁신적 기업들. 모든 것의 뿌리에 세종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모두를 위한 지식, 함께 나누는 문화. 우리는 그분이 남긴 유산 속에서 다시 희망을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세종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세종대왕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훈이 500년을 넘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